여러분,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동남아시아 한가운데 베트남과 태국, 라오스 사이에 낀 작은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한국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한국인 납치 사건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2020년대 초반만 해도 한 해에 10건에서 20건 정도였던 납치 사건이 2025년 들어서는 무려 33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계산해보세요. 거의 90배가 늘어난 겁니다. 하루에 한 명꼴로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하필 캄보디아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먼저 이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캄보디아는 오랜 내전을 겪은 후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친중 노선을 걸어왔죠. 그런데 이 개방 정책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경제 발전이라는 빛 뒤에 감춰진 어둠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어둠 속에서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330명의 피해자.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330가족의 눈물이고 330개 가정의 비극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이 일자리 구했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그 다음엔 협박 전화만 받게 됩니다. 5천만 원 보내지 않으면 죽는다는 전화를요. 이야기는 201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캄보디아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카지노 산업이었죠.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외화를 벌어들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결정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계기가 되리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카지노가 들어서자 중국의 조직폭력배, 이른바 삼화회가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삼화회는 중국 본토에서도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이었는데 당시 필리핀에서 활동하다가 현지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 부딪혔죠. 그들에게는 새로운 거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가 딱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법 집행이 느슨하고 부패가 만연하고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 분위기. 삼화회에게 캄보디아는 말 그대로 천국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카지노 운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사업은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뻗어나갔어요. 카지노 뒤편에선 불법 도박이, 지하에선 인신매매가, 외곽 지역에선 납치와 감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화회의 성공을 본 다른 나라의 범죄 조직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한국의 조직폭력배, 일본의 야쿠자, 대만의 삼합회까지. 캄보디아는 순식간에 국제범죄 조직들의 실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카지노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그 불빛이 닿지 않는 곳에선 인간이 상품처럼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통째로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는 동안 세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프놈펜, 캄보디아의 수도에서 차로 1시간쯤 떨어진 곳. 관광객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시골 마을 깊숙한 곳에 그것은 존재합니다. 겉에서 보면 평범한 건물 단지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높이 3m가 넘는 철조망이 건물들을 둘러싸고 있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구에는 총으로 무장한 경비들이 3교대로 근무하죠. 그들 대부분은 조선족 출신입니다. 한국말도 중국말도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의 도시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식당이 있고 작은 마트가 있고 심지어 간이 병원까지 있습니다. 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안에 갇힌 사람들을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밥을 먹으려고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아파서 병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 철조망 안에서 해결됩니다. 완벽한 감금 시스템이죠. 이 범죄 단지를 관리하는 사람은 대부분 중국인입니다. 그들은 이곳을 운영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감시 체계, 층별로 배치된 감독관, 탈출을 시도하면 즉각 대응하는 무장 경비. 총 든 조선족 경비만 200명이 넘습니다. 이건 감옥이 아닙니다. 감옥보다 더 무서운 곳입니다. 감옥에는 적어도 법이 있고 인권이 있고 출소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돈을 벌어주지 못하면 죽는다는 공포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철조망 안에 지금 수많은 한국 청년들이 갇혀 있습니다. 철조망 안으로 끌려온 한국인들에게 주어지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나야. 사고 났어. 급하게 돈 좀 보내줘라고 말하는 일. 혹은 로맨스 스캠을 하는 겁니다. 데이팅 앱에서 만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투자를 유도하는 거죠.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가짜 수익률로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모두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한 사기입니다.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동포를 속이는 일을 강요당하는 겁니다. 일터에는 20m 간격으로 감시병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이를 게을리하거나 실적이 나쁘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즉시 끌려갑니다. 그러면 수갑이 채워지고 족쇄가 채워집니다. 전기 충격기로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몽둥이로 온몸을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도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그냥 방에 던져져서 혼자 견뎌내야 합니다. 살아남으면 다행이고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실제로 거부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총으로 쏴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입니다. 시체는 화장터로 보내집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겁니다. 가족들은 영영 자식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실종으로만 남을 뿐이죠. 살아남은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곳에선 사람이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루 목표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걸 채우지 못하면 밥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흘을 굶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던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매일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캄보디아로 끌려가게 된 걸까요? 범죄 조직들은 매우 교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고연봉 일자리 미끼입니다. 구인 사이트에 캄보디아 리조트 근무, 월급 500만 원, 숙식 제공, 경력 무관이라는 광고를 올립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달콤한 제안이죠. 면접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까지 보내줍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리조트 초청입니다. 우리 리조트에서 체험 근무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주일 동안 무료 숙박 제공하고 마음에 들면 정식 채용하겠습니다. 여행도 하고 일자리도 알아볼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한국계 리크루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이 혹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조선족이 직접 연락을 합니다. 같은 동포가 소개하는 일자리니까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데이팅 앱을 이용한 유인입니다. 예쁜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고 먼저 호감을 표시합니다. 몇 주간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쌓은 후 나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데 여기 정말 좋아. 한번 놀러 올래? 라고 제안합니다. 연애 감정에 빠진 사람은 의심 없이 비행기를 탑니다. 다섯 번째는 유튜브 협업 제안입니다. 구독자 수가 많으시네요. 캄보디아 여행 브이로그 찍으면서 우리 리조트 홍보 좀 해주시면 숙박비 다 대드리고 촬영비도 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터들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이죠. 여섯 번째는 가장 악랄한 방법입니다. 빚이 많은 사람을 노리는 겁니다. 캄보디아 가서 일하면 빚 다 갚아드릴게요. 1년만 일하면 됩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사람에게는 마지막 희망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수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고 자연스럽고 의심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닙니다. 인간을 상품처럼 수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이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경상북도 예천에 사는 한 대학생 A씨가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 다녀올게요. 일자리 정보도 얻을 겸 해서요. 24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적극적인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는 말과 함께 배웅했죠.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A씨 부모님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선족 특유의 억양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아들 지금 우리한테 있소. 5천만 원 보내지 않으면 죽는다.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외교부에 연락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협상은 결렬되었고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A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문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자세한 건 알 수 없었습니다. 시신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예천의 작은 마을은 충격에 빠졌고 곧 이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고 국회에서 질의가 이어졌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수만 명의 서명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었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A씨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백 명의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고 한국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나라를 바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A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B씨라는 피해자의 이야기였습니다. B씨는 캄보디아의 한 범죄 조직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감시가 잠깐 소홀해진 틈을 타서 몰래 휴대전화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푸놈펜 주재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지금 납치되어서 감금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대사관 직원의 대답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에 직접 신고하세요. B씨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 지금 갇혀 있어요. 전화도 몰래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러자 직원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구글 번역기 쓰시면 되잖아요. 캄보디아 말로 번역해서 신고하세요. B씨는 그 순간 절망했습니다. 조국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B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탈출 기회를 노렸고 결국 감시병들의 눈을 피해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졌고 신발도 한 짝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몇 시간을 걸어서 대사관까지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출근 시간에 오세요. 지금은 업무 시간이 아닙니다. B씨는 대사관 근처 쓰레기 더미 뒤에 숨어서 새벽을 보냈습니다. 추격자들이 올까봐 두려웠고 경찰에 붙잡힐까봐 무서웠습니다. 부패한 현지 경찰 중 일부는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쓰레기 더미 속에서 벌벌 떨며 몇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겨우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자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나라가 사람을 버렸다. 이건 단순히 대사관 직원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해외에 나간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그 의무를 방기한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B씨의 증언이 공개되고 며칠 후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사건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외롭게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조치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경찰과의 초국경 합동수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경찰 수사관들이 직접 푸놈펜에 파견되어 현지 경찰과 함께 범죄 조직을 추적하기로 한 겁니다. 과거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푸놈펜 대사관 내에 코리안 데스크를 신설했습니다. 24시간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팀을 만든 겁니다. 이제 한국인이 위험에 처하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현지 한국어 가능 경찰관 채용을 확대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한인 2세들과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현지인들을 경찰, 보조 인력으로 고용해서 피해자들이 언어 장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네 번째로 출국 전 경보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비자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경고 문자가 발송됩니다. 현지에서 납치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출국 전 반드시 외교부 여행 경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도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면 캄보디아 경제에 타격이 됩니다.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지렛대를 동시에 활용한 결과 캄보디아 정부도 범죄 소탕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범죄 조직 거점이 급습당했고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구출되었습니다. 그 중엔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철조망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구조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국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스템이 바뀌기 시작했고 세상이 이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희생이 수백 명을 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해외 취업을 고민하는 젊은이가 있다면, 특히 동남아시아로 떠나려는 사람이 있다면 꼭 한 번 더 확인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라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라고, 가족에게 꼭 알리고 떠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캄보디아에서 이상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 정부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더 이상 해외의 한국인이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